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 삼수초등학교 교사 윤혜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교육의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에서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단원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계획하면서 고려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인데요. 2015 개정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일단 유치원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성격을 띈 성취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다음 성취 기준과 학년 분별의 학습량을 고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5 개정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의 이 5개 영역의 주요 변화, 그 다음 강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뭐 다른 뭐 영역보다는 자료와 가능성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역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확률과 통계였는데 자료와 가능성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초등이다 보니까 더 기초적인 낱말을 쓰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와 가능성 영역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에서 자료 수집 부분을 좀 소홀하게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 학년군마다 사실 자료 수집 내용이 막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 부담을 오히려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통계 관련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요. 그래서 1, 2학년군에서는 자료 수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제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래서 요거를 심화해서 3, 4학년이랑 5, 6학년군에서는 자료 수집, 분류, 정리, 해석 활동을 이제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핵심 역량을 주요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총론에 보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기르려고 하는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교과에서 길러야 할, 그러니까 학교에서 길러야 할 그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이제 다시 교과의 핵심 역량을 각각 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이 역량들은 수학 교과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교과 역량 같은 경우는 수학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 또는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그 수학과 성격에 보면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생들은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유학,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 지금 이쪽 작은 글씨로 보이는 것들이 어, 하위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자료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실에서 어떤 활동에서 이런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자세한 부분은 강의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이제 내용 체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영역의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제시된 내용 체계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체계표가 좋은 건 뭐냐면 이 해당 학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년, 그다음에 타 학교급과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용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 요소에 보면 1, 2학년은 뭐 분류하기 표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3, 4학년은 간단한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다음에 5, 6학년에서는 평균과 그림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비율 그래프와 이제 가능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이 내용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역 옆에 보면 핵심 개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기능이 이제 추가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 개념들을 아우르는 교과가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의 세부 사항을 잊어버린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핵심 개념, 뭐 빅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화된 지식은 학년 및 학교급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진술한 것인데요. 핵심 개념과 학년군의 내용 요소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수학 교과의 내용을 학습했을 때 이런 기능을 도달할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도달점 아니면 수행 능력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년별 성취 기준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학년군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학년군에서는 이제 분류하기, 그다음에 표 만들기,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그래프 그리기인데 사실 이제 그래프라고 하기보다 이제 이렇게 막 뭐랄까 이게 스티커 같은 거 채우는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학년에 들어가야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제 그래프를 정식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해서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까지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5, 6학년군에서는 평균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 정리해서 이제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이제 비율 그래프를 배우게 되고요. 6학년에서 지금 그림 그래프가 추가가 되는데 앞서 저학년에서 배운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수준의 그래프를 배우게 되고요. 가능성 영역에서는 이제 예전의 확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단원 전개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취 기준이 지금 1, 2학년 군간에서는 이제 분류하기와 표와 그래프, 근데 1학년은 전혀 없고요. 이제 2학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분류하는 활동이 도형 영역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단원으로 빠진 게 아니고 활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성취 기준이 아예 이제 제시는 되지 않고 이제 2학년이 되어야 이제 통계 활동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4학년군에서는 3학년 2학기 6단원에서 자료의 정리, 그다음에 4학년 1학기 5단원에서 막대 그래프, 4학년 2학기 5단원에서 꺾은선 그래프를 학습하게 됩니다. 5학년 때는 5학년 2학기 6단원에서 평균과 가능성을 배우게 되고요. 6학년 1학기 5단원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 그래프와 이제 비율 그래프를 학습하고 이제 놀이 활동에서 이제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이 간략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학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1학기 5단원의 이제 분류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시 구성은 1차시부터 8차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그다음에 분류해서 세어보기, 결과를 말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분류하기 같은 경우는 자료를 조직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봄으로써 사고 기능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왜 도대체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지럽게 이제 옷장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윗도리, 아랫도리 이렇게 분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색깔별로 분류한다던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옷을 찾고 입는데 편리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동기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분류하기는 사실 대상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이제 기준을 정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하는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보면서 뭐 분류해 보자. 그러면 뭐 다리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제 기준이 다리수가 되죠. 아니면 뭐 색깔에 따라서 동물 색깔에 따라서 뭐 구별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류하기 같은 경우는 수학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과목까지도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주변 사물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속성 블럭인데요. 속성 블럭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색깔에 따라 나누면 빨강, 파랑, 노랑,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 나누면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 블록을 가지고 분류를 사실 많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뭐 기준이 크기가 되는 거죠. 큰 크기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기준이 크기, 색깔, 모양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 5단원에 이제 표와 그래프라는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료를 조사해서 표로 나타내고 또 그 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 과정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요. 자료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실 표잖아요. 근데 이제 표를 지도할 때 이제 학생들이 구체물을 가지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뭐 스티커 같은 걸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과일을 조사했는데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조사 대상별로 이 개수기, 이제 짝대기 표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표에 일차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개수기를 세어서 이제 표의 제목, 그 다음에 합계를 이제 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자료를 셀 때 이제 장료가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이제 표시를 하면서 세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자료의 구성과 이제 특징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표를 나타내면 조사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반의 친구들이 배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리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래프의 지도인데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표보다 훨씬 시각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그래프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복잡해지는데요. 사실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물로 시작해서 점차 기호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A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실제 그래프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과일의 그림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의 기호로 이제 색을 칠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생은 이게 그래프라는 것이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목적이 이제 원래는 자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결과를 쉽게 조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빠르고 쉽게 그리는 이런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맨 마지막에 기호적인 거 보시다시피 뭐 이제 색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활동인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 큐브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클립을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붙임딱지나 붙임 쪽지를 붙여서 만든 그래프, 뭐 C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구체물이 없더라도 이제 간단한 표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뭐 동그라미로 표시한다거나, 뭐 X로 표시한다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은 그래프를 아주 빠르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지 않고 이제 그래프에 필요한 제목이나 이제 명칭도 없다는 것인데요. 이거 활동 목적에 맞게 이제 저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학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료를 표현할 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뭐 몇 가지 과일을 나타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들이 이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는 이제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등 이제 다양한 그래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3학년 2학기 6단원의 자료의 정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뭐 표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네,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료의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수치의 단위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제 2학년 2학기에서 소개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치 1에 하나의 그림을 할당하는 이제 가장 초보적인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의 수가 수치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만 양이 많은 자료에서는 일일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럼 예를 들면 뭐 100개를 뭐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네. 1이 단위인 그림 그래프. 네. 이런 거를 2학년 2학기에 배웠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림의 크기가 큰 건 10명, 작은 건 1명,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림 3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단위로 한다는 것은 사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10이나 100, 1000, 뭐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수를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제 드물게 5나 50, 500 같은 수도 이제 채택을 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모든 그림 그래프가 이제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림 5처럼 수치에 상관없이 그림의 크기를 적당히 정하고 그림 근처에 수치를 기입하는 식으로 그래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그림 그래프는 좀 조심을 되어야 되는 게 지금 폭과 높이가 모두 2배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 잘못 해석,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4배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왜곡된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그림 그래프 가운데서는요, 3학년 2학기에서는 이제 표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그림 그래프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에 가면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림 그래프를 학습하게 됩니다. 4학년 1학기 5단원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학습하게 됩니다. 표 만들기, 그림 그래프, 꺾은 선, 띠 그래프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자료가 이산량일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종종 자료의 범주를 빠르게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막대는 자료와 퍼센트를 표현할 수 있고 막대의 값은 이제 수학책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처럼 축의 칸의 수를 세어서 알 수 있거나 막대 안에 제시되어 있는 수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3학년까지 표와 간단한 그림 그래프를 학습한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를 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험을 여기에서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원의 초반에는 막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데 중점을 두어서 지도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다양한 막대 그래프와 생활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중점을 두어서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네, 올림픽
올림픽 조사 보고서를 쓸 때 우리나라 선수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네, 표를 네,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서 요새는 다 지도를 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초반에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4학년 2학기 5단원에서 꺾은선 그래프를 학습하게 됩니다.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나타내는 데 유용하고, 얻은 자료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이 변인 이상의 자료로 얻은 꺾은선 그래프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량이나 연속량 모두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죠. 보통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이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사실 이산량보다는 연속량이긴 하지만 뭐 이산량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파크당 학생 수라든가 뭐 가구당 아이 수 뭐 이런 것들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리는 것보다 분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이름을 뭐 확인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자료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뭐 반복되는지, 뭐 이런 일정한 형태를 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꺾은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부터 시작해서 뒤에 가면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사실 막대 그래프랑 비슷한 이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대 그래프와 이 꺾은선 그래프를 사실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점을 이어서 그린 그래프는 꺾은선 그래프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물결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로 물결선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5학년 2학기 6단원에서 평균과 가능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자료의 대표값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대표값이 사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제 산술평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의 개념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산술평균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중학교에 가서야 이제 최빈값, 뭐 중합값 이런 것들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값을 사실 선택을 할 때 학생들이 이 자료에서는 어떤 대표값을 나타내 주는 것이 맞는가, 뭐 목적에 따라서 어떤 대표값을 써야 되는가를 사실 논의를 해야 되지만 초등 수준에서는 이제 산술평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평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평균을 구하는 사실 알고리즘 방법 아이들도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만 이제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적이고 이제 좀 직관적인 개념으로 이제 평균의 의미를 좀 알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제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뭐 쓰러트링 볼링 핀의 개수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4번 접는다 뭐 이랬을 때 평균이 몇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평균이니까 이제 위에 튀어나온 걸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이 이 막대 높이를 모두 같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평균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지도는 뭐 이런 뭐 숫자 계산, 뭐 기능 개발 이상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수치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6학년 1학기 5단원은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율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율 그래프는 전체를 100%로 보고 각 부분을 띠 모양이나 원 모양, 뭐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띠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기가 쉽고 길이 감각을 이용해서 자료의 크기를 비교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표에서 각 항목의 배열의 순서가 의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래프를 나타내고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한다는 것. 기타 항목은 가장 나중에 나타낸다는 것. 네. 그 다음 원그래프는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원그래프는 중심각의 크기를 100등분 해야 되기 때문에 D그래프에 비해서 이제 그리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눈금이 있는 원을 아예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그래프를 그리기 어렵지 않도록 해주고 있고요. 원그래프로 나타낼 때 계열이나 습관성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내고 기타 항목은 보통 가장 나중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D그래프 알아볼까요? 그 다음 뭐 그려볼까요? 네,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뒤로 갈수록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탐구 수학 부분에 가면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해서 2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2시간으로 이 통계 포스터 만드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재구성할 때는 이 앞부분의 내용을 좀 빠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조금 길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빌린 책을 이제 먼저 표로 나타냅니다. 표로 나타낼 때 권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율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띠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띠 그래프, 그 다음에 원 모양으로 그리면 원 그래프가 되죠. 원 그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에서 백분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 그래프에 이렇게 다 뭐 25%, 50%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라는 것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통계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실 때 6학년 1단원, 5단원, 여기 5단원 부분을 보시면 맨 뒷부분에 탐구 수학 부분이 이제 포스터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계획하면서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습자 분석인데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자세한 수준까지 학생들 파악은 어렵겠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동영상이나 재미있는 주제들 제시해 준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사실 학습 내용에 관심만 끌어도 이제 동기유발만 잘 되어도 그 수업의 반은 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심사는 꼭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 공간 분석인데요. 보통 통계 포스터 제작할 때 대부분 모든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반의 학생 수 혹은 모든 구성원 수가 이제 중요해지게 되죠. 선생님들이 이제 뭐 몇 분씩 한 교실에 들어가시게 되니까 소인수일 경우에는 뭐 이제 개별로 지도를 해주셔도 좋고 다인수라고 할지라도 뭐 한 모둠을 뭐 한 선생님께서 맡으셔서 활동을 보조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도 완성도 있는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 있는 뭐 기자재나 용구 같은 것들 미리 확인해 주시면 이제 부족한 것들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인데요. 제가 지금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것들을 이제 교육과정 내용 체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당 학년의 내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뭐 칸 색칠하기라던가 스티커 붙이기 뭐 이 정도 뭐 이런 가능할 것 같고요. 4학년 정도 되어야 이제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 배우게 되니까 그때쯤 도입해 주시고 뭐 이때 총량이 다른 거 비교하지 않도록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학년 때 이제 비율 그래프 학습하게 되니까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그리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제는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이 자유주제 아니면 뭐 문제점을 생각한다거나 주제를 정하기가 사실 저학년 때는 어렵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저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아주 간단한 뭐 재미있는 활동들 뭐 예를 들면 뭐 고래밥 과자를 뜯어서 과자에 들어있는 동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개수 세어보기 뭐 이거 하면 아이들 난리 나거든요. 뭐 이런 주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학년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서 이제 통계 포스터까지 만드는 그 순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하면 아이들 잘 못 정하거든요. 이제 주제의 범주를 좀 한정해 주어야 시간 안에 주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쉽게 정할 수 있는 게 먹는 거, 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외식 메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노는 거 친구들이 요새 뭐 많이 하는 게임 어떤 것인가 아니면 뭐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주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과서 단원 내용들, 그 다음에 주의할 점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